전 세계 언론이 떠들썩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멸종위기 동물들이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터진 겁니다. 하지만 15년 경력의 프랑스 기자 엘렌 모로는 코웃음을 쳤어요. 또 아시아식 쇼겠지. 어디 한번 속여보라고. 그녀는 서울의 거짓말을 폭로하기 위해 직접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청계천에서 마주친 충격적인 장면이 그녀의 모든 것을 뒤바꿔 버렸어요. 냉소적인 회의론자가 눈물을 터뜨리며 카메라를 내려놓았고 급기야 조국 프랑스를 떠나 서울에 정착하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 외국인 기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놀라운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여러분이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렌 모로입니다. 2024년 10월 8일의 차가운 가을 공기가 제 얼굴을 스치던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국제생태 컨퍼런스장 앞에 서 있던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어요. 15년간 도시계획 전문 기자로 일하면서 수많은 거짓말과 포장된 성공담을 봐왔거든요. 그날 아침 컨퍼런스 자료집을 펼쳤을 때 제 눈에 띈 건 한국의 청계천 복원 사례였습니다. 5,000명의 상인을 단 한 명의 강제 퇴거도 없이 모두 설득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세상에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후 2시 드디어 한국 측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박선우 박사라는 분이 단상에 올라서더군요. 박선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청계천 복원의 전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3년간의 대화, 수천 번의 회의, 상인들과의 합의 과정까지 말이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마이크를 잡고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5,000명을 강제 철거 없이 설득했다는 게 거짓말이라고. 서울은 거대한 쇼이자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말이에요. 제 목소리가 컨퍼런스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간 홀이 조용해졌어요. 박선우는 당황하지 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났거든요. 30년 전 아버지는 한국의 한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폐질환을 얻으셨어요. 매일 밤 들려오던 기침 소리,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던 마지막 2년간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순식간에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게 아시아의 탐욕스러운 개발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환경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성장만 추구하는 그런 개발 방식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욱 확신에 찼습니다. 서울의 청계천 복원도 결국 그런 거짓 포장의 연장선일 거라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동료 기자 줄리앙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줄리앙은 비웃음을 띤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도 결국 아시아 쇼에 속을 거라고, 그동안 비판적이었던 제가 순진하게 넘어갈 거라고 조롱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15년간 쌓아온 회의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리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왜였을까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서울의 가면을 벗겨서 전 세계의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민낯을 고발할 증거들을 찾기 위해서였죠.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끝없는 회색, 아파트들과 매연 가득한 도심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제가 옳았다고. 이런 회색 도시에서 무슨 생태 복원이 가능하겠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이 도시에서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노트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목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청계천 복원의 허상. 완벽한 제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번 취재로 서울의 거짓 성공담을 낱낱이 파헤쳐서 전 세계의 진실을 알려주겠다는 각오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파리에 있는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편집장에게 취재 계획을 보고하려고 했는데 줄리앙이 전화를 받더군요. 목소리에서부터 비웃음이 느껴졌습니다. 줄리앙은 제가 결국 한국의 화려한 포장에 속아 넘어갈 거라고 단언했어요.
아시아 국가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서구 언론을 속이는지 모른다면서 말이죠. 저는 화가 났어요. 15년간 기자로 일하면서 쌓아온 비판적 시각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다니 줄리앙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속지 않겠다고, 오히려 더 철저하게 파헤쳐서 서울의 민낯을 드러내겠다고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가짜로 보였거든요. 화려한 불빛 뒤에 숨겨진 오염과 파괴의 흔적들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30년 전 그 공장에서 돌아오신 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야윈 얼굴, 거친 손,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던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 아버지는 한국에서 일하시는 동안 폐에 쌓인 먼지 때문에 고생하셨거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창밖의 회색 아파트 단지들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 건물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고 있을까? 청계천 복원이라는 화려한 성공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섰습니다. 청계천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주변을 관찰했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고 공기도 탁했습니다.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이런 도시에서 무슨 생태 복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지하철에서 내려 청계천 입구로 걸어가면서 저는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복원 공사의 허점들, 환경 파괴의 흔적들, 상인들이 겪었을 고통의 증거들을 찾아내려고 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이미 다큐멘터리의 구성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청계천 주변의 빌딩 숲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게 거대한 쇼라고, 진짜 환경 복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이에요.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을 떠올리며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식의 개발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세상에 알리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곧 제 모든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청계천에서 일어날 첫 번째 충격적인 만남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청계천에 도착한 저는 처음에 실망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작았거든요.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작은 개천에 불과해 보였어요. 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역시 과장된 홍보였구나 싶었거든요. 오전 10시쯤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높은 빌딩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고 차량 소음이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곳에서 무슨 자연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확신에 차서 촬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물가로 모여들더군요. 저도 호기심에 따라가 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 마리의 새가 물속에서 물고기를 사냥하고 있었거든요. 흰색과 회색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새였어요. 긴 부리로 정확하게 물고기를 낚아채는 모습이 마치 숙련된 어부 같았습니다. 주변 시민들이 조용히 지켜보며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가 백로라고 속삭이더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야생 조류가 사냥을 한다고요? 분명히 풀어놓은 새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길들여진 새가 쇼를 위해 연기하는 거겠죠. 저는 서둘러 카메라로 그 장면을 담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백로가 물고기를 잡아 삼키고 나서 우아하게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 연출된 장면일 거라고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오후에 청계천 상류 쪽으로 이동했을 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작고 알록달록한 새가 물가의 돌 위에 앉아 있더군요. 파란색과 주황색이 선명한 아름다운 새였어요. 시민 한 분이 저에게 물총새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물총새는 제가 지켜보는 앞에서 물속으로 다이빙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작은 물고기를 물고 나타났습니다. 완벽한 사냥이었죠. 저는 카메라 셔터를 계속 눌러댔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것도 연출일까요? 저녁 무렵 청계천 하류에서 딱새 한 마리를 더 목격했습니다. 붉은색 가슴털이 인상적인 작은 새였어요. 딱새는 물가의 벌레들을 잡아먹으며 자연스럽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시민들은
이미 익숙한 듯 별로 신경 쓰지 않더군요.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촬영한 영상들을 다시 봤어요. 백로, 물총새, 딱새까지 세 종류의 새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연출 같지 않았어요. 너무나 생생하고 자연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 5년간 봐온 환경 파괴의 현실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분명 어딘가에 함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들이 틀렸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 모든 것들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체계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를 연출이나 조작을 찾아내기 위해 새벽부터 청계천 주변을 샅샅이 돌아다녔어요. 박선우 박사가 제공해준 연구 자료들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뭔가 허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전 일찍 북한산 자락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불과 30분 거리에 이런 자연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산은 산이고 도심은 도심 아니겠습니까? 청계천의 생태 복원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산자락에서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기다리던 중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덤불 사이에서 갈색 털을 가진 작은 동물이 나타났거든요. 고양이 같기도 하고 족제비 같기도 한 생김새였어요. 박선우 박사가 미리 알려준 담비였습니다. 담비는 제가 숨어있는 줄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먹이를 찾고 있었어요. 나무 열매를 먹기도 하고 작은 곤충들을 잡아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담비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새끼 2마리가 어미를 따라다니며 생존 기술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저는 숨을 죽이며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담비 가족의 일상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어요. 서울 도심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야생동물들이 번식하고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북한산 절벽 근처에서 사냥을 목격한 겁니다. 황금색 털과 검은 줄무늬가 아름다운 고양이과 동물이었죠. 사냥은 바위 위에서 경계를 서다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움직여 작은 설치류를 사냥했어요. 사냥의 움직임은 정말 우아했습니다. 야생의 본능 그대로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동물원에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완전한 야생동물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선우 박사가 말했던 게 맞다면 사냥은 멸종위기종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날 오후 내내 무인 카메라로 더 많은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담비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모습, 사냥이 영역을 지키는 모습, 다양한 새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모습까지 모든 게 자연 그대로였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DNA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외국에서 들여온 동물들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며칠 후 받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한반도 토종이었고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개체들이었거든요. 특히 담비의 경우 유전자 분석 결과 최소 3세대에 걸쳐 이 지역에서 번식했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사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인위적으로 방사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개체 수가 회복된 것이었어요. 저는 그 결과를 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15년간 제가 확신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아시아의 개발은 항상 환경 파괴를 동반한다고 믿었는데 서울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 생각이 다시 났습니다. 아버지가 일했던 공장은 정말 열악했어요. 하지만 그게 30년 전의 일이잖아요. 지금의 한국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서 다큐멘터리 제목을 다시 봤어요. 청계천 복원의 허상. 과연 이게 맞는 제목일까요? 과학적 증거들은 모두 복원의 성공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 확신에 두 번째 균열이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더군요. 어젯밤 DNA 검증 결과를 받고 나서 계속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저는 산책이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호텔을 나섰어요. 무작정 걷다가 한강 지류 중 하나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안개가 조금씩 걷히면서 물 위에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제가 틀렸을까요? 15년간 쌓아온 신념이 며칠 만에 무너져도 되는 걸까요?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물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물고기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아니었습니다. 갈색 털을 가진 작은 동물이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있었거든요. 수달이었어요. 수달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미 수달과 새끼 두 마리가 함께 놀고 있었어요. 새끼들은 어미를 따라 다이빙도 하고 물장구도 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강 지류, 그것도 도심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달 가족이 살고 있다니. 저는 조용히 카메라를 꺼냈어요. 수달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며 촬영했습니다. 어미 수달은 새끼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쪽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가 엄마와 함께 산책을 나왔다가 소중한 오리 인형을 물에 떨어뜨린 거였어요. 소녀는 울면서 인형을 찾았지만 물살이 빨라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소녀의 엄마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아이를 달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 시절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소중한 걸 잃었을 때의 그 절망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미 수달이 떠내려가는 인형을 발견한 거예요. 수달은 재빠르게 인형 쪽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그리고 인형을 입에 물고 물가 쪽으로 밀어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수달이 정말로 인형을 구해주는 거였어요. 야생동물이 인간 아이의 장난감을 도와준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소녀는 인형이 물가로 밀려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엄마가 조심스럽게 인형을 건져 주었습니다. 소녀는 인형을 꼭 안으며 수달을 바라봤어요. 수달도 마치 인사하듯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울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더군요. 그냥 가슴이 뭉클했어요. 인간과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교감할 수 있다니.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모든 게 연출이라고 생각하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수달과 소녀의 만남은 그 어떤 각본보다 아름다웠어요. 소녀와 엄마가 떠나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달 가족은 여전히 물에서 평화롭게 놀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더 이상 서울의 생태복원을 의심할 수 없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수달 가족과의 만남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오후 청계천 전시관으로 향했습니다. 복원 과정의 모든 기록들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전시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놀랐습니다. 벽면 가득히 빼곡하게 채워진 회의록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박선우 박사가 말했던 그 수천 번의 회의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의 기록이었어요. 회의록만 해도 1247번에 달했습니다. 상인들과의 면담 기록, 이주 대책 회의, 보상 협의 과정까지 모든 게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방대한 자료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상인들의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서 증언하시는 내용이었는데 그분 말씀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간 청계천에서 장사를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반대했다고 하셨어요. 평생 터전을 떠나라니 말이 되느냐고 화를 내셨다고 해요. 하지만 공무원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했다고 하시더군요. 강요가 아니라 진짜 대화였어요. 우리 사정을 다 들어보고 새로운 터전도 함께 찾아주고 그래서 결국 마음이 움직인 거죠.
할아버지의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와 닿았어요. 효율성만 추구한다면 강제 철거가 훨씬 빨랐을 텐데 한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개발, 정말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다른 상인분들의 증언도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모두 반대했지만 계속된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는 눈물까지 흘리며 고마움을 표현하시더군요. 새로운 터전에서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 영상들을 보며 제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시아의 개발은 무조건 폭력적이고 파괴적일 거라고 단정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한국은 정말 다른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전시관 한쪽에는 복원 전후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복원 전에는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하수구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맑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어요. 제가 직접 본 백로와 물총새들도 그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복원 철학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효율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문구가 큰 글씨로 적혀 있었거든요. 서구식 개발과는 정반대의 철학이었어요.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전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관계자들과도 인터뷰했어요. 어디서도 조작이나 허위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진실이었어요. 저녁 무렵 전시관을 나서면서 저는 깊은 감동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의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효율성보다는 따뜻한 마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 그런 문화가 청계천 복원을 가능하게 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다큐멘터리 제목을 바꿨어요. 청계천 복원의 허상에서 서울의 기적으로 말이에요. 이제 저는 폭로자가 아니라 증언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아름다운 철학을 세상에 전하고 싶었거든요. 파리로 돌아간 저는 곧바로 편집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져온 영상들을 본 방송국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편집장은 고개를 저으며 이런 내용으로는 시청률을 기대할 수 없다고, 폭로성 다큐가 아니라면 방영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줄리앙은 더 노골적으로 비웃었어요. 제가 완전히 한국의 홍보에 넘어갔다고, 15년 기자 경력이 무색하다고 조롱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진실을 보여주는 게 기자의 역할 아닌가요? 왜 거짓 폭로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편집장 앞에서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서울은 쇼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라고, 만약 이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송국으로 가겠다고 말했어요. 아니면 독립 다큐로라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편집장은 당황했지만 결국 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어요. 2주 후 드디어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제목은 서울의 기적, 한 회의론자의 고백이었어요. 수달이 소녀의 인형을 구해주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청계천의 생태 복원 과정,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한 합의까지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시청률도 예상보다 훨씬 높았고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특히 수달과 소녀의 만남 장면은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럴이 되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며 감동했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제 기자회견에서 서울 모델을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증언자로 초대받았어요. 몇 달 전 파리 컨퍼런스에서 서울을 비판했던 바로 저 말이에요. 기자회견장에 들어서자 수백 명의 기자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중에는 몇 달 전 제 폭로를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몇 달 전 이 자리에서 서울의 청계천 복원을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들이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서울에서 일어난 일은 사기가 아니라 기적이었다고, 도시와 자연이 공존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고 말이에요. 저는 지난 몇 달간 경험한 모든 것들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백로와 물총새, 담비 가족, 그리고 수달이 소녀를 도와준 감동적인 순간까지, 상인들과 3년간 대화로 합의를 이끌어낸 한국의 철학까지 모든 걸 증언했어요. 효율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개발이 바로 서울 모델의 핵심이라고, 전 세계 도시들이 배워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 증언이 끝나자 기자회견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몇몇 기자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박선우 박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박선우는 미소를 지으며 서울시립대학교 생태연구소의 초빙연구원으로 합류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서울 모델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프로젝트를 함께 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수락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파리에서의 기자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가서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이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생태연구소에서의 새로운 삶은 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박선우 박사와 함께 서울 모델을 전 세계에 알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성과는 런던에서 나타났습니다. 템스강 복원 프로젝트 팀이 서울을 방문했어요. 런던 시장이 직접 청계천을 시찰하고 감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런던 팀은 특히 상인들과의 합의 과정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베를린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슈프레강 주변 재개발 프로젝트에서 서울 방식을 도입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강제 철거 대신 대화와 설득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국의 철학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직접 베를린으로 가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시드니 프로젝트였어요. 파라마타강 복원 사업에서 원주민 공동체와 갈등이 있었는데 서울 모델을 적용해서 해결책을 찾았거든요. 3개월간의 대화를 통해 원주민들의 전통과 현대적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도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칸 국제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소감을 말했어요.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서울 시민 모두가 받는 거라고, 한국이 보여준 아름다운 철학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전 세계 30개 도시에서 서울 모델 도입을 문의해왔어요. 뉴욕의 브루클린 개발 프로젝트, 도쿄의 스미다강 복원 사업, 파리의 생강 정비 계획까지 모든 곳에서 효율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한국의 철학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행복했어요. 15년간 회의론자로 살았던 제가 이제는 희망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매주 세계 각국의 도시계획가들이 서울을 방문했고 저는 그들에게 청계천의 기적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어느 날 청계천을 거닐다가 그 소녀를 다시 만났어요. 수달이 인형을 구해줬던 바로 그 아이 소미였습니다. 소미는 이제 8살이 되어 훨씬 컸고 여전히 그 오리 인형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소미의 할아버지도 함께 계셨는데 바로 청계천 상인이셨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알아보시고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텔레비전에서 제 다큐멘터리를 봤다고, 한국을 이렇게 아름답게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할아버지와 소미가 있었기에 제가 진실을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한강에서 수달 가족을 다시 봤습니다. 새끼들은 이제 다 자라서 독립했지만 여전히 가족이 함께 어울려 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이렇게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최근에는 UN 해비타트에서 서울 모델을 공식 권장 사례로 채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전 세계 도시들이 참고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이 된 거죠. 몇 년 전 파리에서 서울을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던 제가 이제는 서울의 홍보대사가 되었다니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 제가 한국에서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30년 전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한 셈이니까요. 한국은 변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지금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와 남미의 개발도상국 도시들에도 서울 모델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가난하다고 환경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서울이 증명했듯이 사람과 자연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의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류의 희망이자 미래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희망을 세상에 전하는 증언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렌 모로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15년간의 냉소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회의론자가 희망의 전도사로 거듭나는 과정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엘렌처럼 고정관념이 완전히 바뀐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한국의 어떤 면이 가장 자랑스러우신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